뭐니 뭐니 해도 최근에 상승률 1위 서울로 따지면 강남 같은 곳이에요. 전세난 또 이제 시작입니다. 매매 가격도 올라가, 전세 가격도 올라가, 월세도 올라가, 트리플 강세인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가 걱정이 태산인 거죠. 진짜 두려운 거는 뭐다? 지금 이 시장은 역사상 아무런 사례가 없어요. 큰 돈 벌려면 시장과 같은 곳을 봐야 돼요. 여기서 대여해서 이탈하는 순간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 기회가 겁나 남았다라는 거죠.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바쁘게 네. 뭐 지냈습니다. 대책이 발표되지 않아도 그렇죠. 여전히 부동산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와, 부동산이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또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보니까 일단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떨어진 적이 없죠. 이게 상대적으로 네. 이제 하락을 했다는 건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올해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네. 2월, 3월, 4월에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게 1월 대비 떨어진 거고요. 그렇죠. 실제로 가격이 그러니까 그 상승률로 보자면 하락 전환된 적은 없습니다. 작년 1월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하는데 상승 속도가 이제 빨리 올라가느냐, 네. 늦게 올라가느냐,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130km로 가느냐, 60km로 가느냐의 차이지 계속 달리고는 있었다. 그러면 올 2월, 3월, 4월 급매물 나올 때도 계속 달렸다. 네. 강남 집값 달렸는데 물론 강남이 송파구가 일시적으로 약간 하락 전환 조금. 네. 되긴 했습니다만 그거를 하락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짧았고 오히려 그때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다시 1월 가격으로 회복을 했고 오히려 호가는 더 올라가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차라리 잘 샀다. 현명한 아니, 선택이다. 4월에 강남에 집 사신 분들 주변에 조금 있으신데 최저가에 샀다고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3월에 사신 분들은 더 잘 샀고요. 네. 금매가 이제 1월 23일에 대통령께서 이제 메시지 던지시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2월, 3월에 초금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실 리센츠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월에 한 36억 했거든요. 네. 35억, 36억 하다가 33억으로 떨어지더니 3월 초에 30억 5천까지도 떨어졌거든요. 와. 20% 네, 떨어졌습니다. 20% 주식도 아니고.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36억 2천 거래가 되고 더 올라갔으니까 30억 5천 사신 분은 네.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엄청난 용기가 또 필요했는데 사실 또 생각해 보면 단순한 논리거든요. 네. 왜 단순하냐고 하냐면 하락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하락 같은 경우는 우리 2022년 하반기 그때 생각해 보게 되면 어때요? 금리 미국에서 상승. 막 네. 금리 올리고 긴축하면서 집값이 떨어지는데 일반적인 추세 하락의 특징이 뭐냐면 외곽 지역부터 떨어집니다.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불안하니까 집주인들이 던지는데 핵심 지역보다는 외곽 지역들이 좀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가격을 내립니다. 내리면 매수자들이 안 붙어요. 네. 아니 떨어지는 집을 내가 왜 사? 발을 뺍니다. 발을 빼니까 집주인들은 불안하니까 호가를 내리고 해서 그때 고점 대비 30% 정도 빠져서 한 1년 정도 갔습니다. 근데 이번 2월, 3월, 4월의 네. 특징은 뭐냐면 집주인들이 이제 금매를 내놓는데 매수자들이 삽니다. 네. 안 사는 게 아니라 딱 잡아먹어요. 약간 딱 잡아. 찬스라고 생각하는 찬스라고 거죠. 해서 잡습니다. 그 얘기는 추가 하락 가능성보다는 상승 가능성에 이제 염두해 두고 있는데 왜냐하면 답이 나와 있거든요. 2022년 긴축할 때 미국이 언제까지 몇 퍼센트 금리 올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5월 9일이라고 딱 그렇죠.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5월 9일 지나면 원상 회복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곽이 아니라 강남, 고가 아파트, 세제 부담, 양도세 부담이 큰 지역 위주로 잠깐 떨어진 거고요. 그 틈에 탁 잡은 사람은 이제 기회를 포착을 했는데 그것도 현금 부자. 그렇죠. 그걸 대출도 안 나오니까 탁 잡고 싶지. 잡고 싶은데 대출도 안 나오고 가격이 36억이나 30억이나 어차피 사기 힘든 가격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전체적으로는 올라간다. 6월 3주차 한국 부동산원 주간 통계를 보게 되면 서울 평균은 0.27%입니다. 6월 2주차도 0.27. 그러니까 전주 대비 0.27% 올라가는데 0.27%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주간 상승률이니까 곱하기 52 하면 그래도 제법 큰 숫자가 나옵니다. 꽤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구별로도 또 온도 차이가 있죠. 강남권은 0.2에서 0.3% 사이 정도인데 뭐 강북구라든지 도봉구라든지 강서구라든지 이런 곳들은 0.3, 0.4%까지 외곽 지역들이 제법 높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니 해도 최근에 상승률 1위 동탄 아닌가요? 맞습니다. 동탄입니다. 동탄이 네. 아마 처음 들어본 숫자가 나올걸요. 어느 정도였죠? 6월 1주차가 0.6% 네. 나왔어요. 와, 0.6%라고 했는데 6월 2주차가 1.98%가 나옵니다. 이게 주간 상승률이잖아요. 주간 상승률입니다. 와. 6월 3주차는 2.2%. 나 2.2% 최근에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삼전 닉스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삼전 닉스 네. 효과에다가 모든 게 맞물렸죠. 네. 맞물렸는데 일단 2.2%면요. 곱하기 52주 하면 100%가 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좋으시겠다. 동탄에 네. 사신 분들은 좋고 못 사신 분들은 이제 땅을 치시겠죠. 불안하죠. 네. 아, 지금 따라가야 돼? 따라가는 거 맞아? 규제 나올 것 같은데 규제적 묶일 것 같아라고 해서 지금 우왕좌왕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동탄 또 갔다 왔잖아요. 어때요? 현장 분위기가? 일단 동탄은 특징이 있어요. 이게 역 주변으로 동탄역이라고 있는데 동탄역에 SRT와 네. GTX가 쓰잖아요. 그렇죠. 동탄역 옆에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그래서 동탄의 그냥 핵심입니다. 서울로 따지면 강남 같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 주변의 집값이 가장 비싼데 롯데캐슬 아파트 있잖아요. 동탄역 롯데캐슬. 그거 유명하잖아요. 2024년이었나요? 무순이 청약에서 200만 대. 나도 넣었잖아, 200만 대. 혹시나 싶어가지고.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까? 예, 뭐 제가 200만 명 중에 한 명이 저일 가능성은 네. 거의 없으니까 그 유명한 아파트인데 저는 놀랬던 게 전용 84 네. 구평. 여기가 네. 2021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전용 84가 22억 5천인가 22억 8천인가 네. 매물이 없습니다. 네. 22억에도 매물이 없습니다. 와, 매물이 20억이 없더라고요. 넘는 거잖아요. 지금. 전용 84가 34평이 매물이 없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와. 호가는 올릴 수 네. 있는데 매물이 없다는 게 집주인들의 22억에도 안 팔겠다는 네. 거잖아. 야, 22억이면 그래도 서울에 그렇죠. 살 수 있는데 네. 굉장히 높은 가격이고 자 22억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역 주변으로 가게 되면 뭐 우남이나 포스코 더샵이나 한화 아파트가 있는데 우남이 25평 33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두 달 전에 13억 네. 14억 하다가 지금 18억 호가는 18억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과급을 받으신 분들이 여기서 집을 사시는 건 거죠? 근데 아직 성과급이 안 나왔어요. 그럼 미리 작년에는 성과가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받을 게 더 많은 내년에 이제 거죠. 폭탄을 폭탄이라고 하나 굉장히 큰 네. 네, 선물. 선물을 네. 내년에 받으니까 네. 아직은 5억 6억을 받은 건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니다. 대출 땡겨가지고 사는 거죠. 사내 대출도 네. 나오고 그렇죠. 저리 사내 대출도 해준다고 하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왜? 아니 2027년 내년에 몇 억이 나와. 2028년에도 받을 것 같아. 한 3년치가 찼다며요. 주문이. 그러면 2029년에도 받을 것 같아. 그러면 무리한 대출을 받았을 때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연끌을 했을 때 불안한 게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금리가 올라갔을 때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리스크인데 걱정이 없잖아. 내년에 돈이 그냥 목돈이 쭉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죠. 3년 정도는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용감하게 질러대는데 일단 맞벌이 하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 그래서 한 분은 삼성전자, 한 분은 하이닉스. 와, 부럽더라. 내가 만나봤는데. 진짜 나도 삼성 갔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 되면 성과급이 10억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5, 5억씩만 받아도. 그렇죠. 그러면 20억 아파트 사는 게 과연 무리일까? 반세권이라는 그 단어가 괜히 나오는 게 그렇죠. 아니네요. 그들은 이제 다른 데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차피 거기만 근데 이제 또 강남은 못 가. 네. 그래도 강남은 못 들어가니까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위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이 굉장히 탄력성이 높고요. 그럼 나머지 지역들은 어떠냐? 여기도 이제 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한 3주, 2, 3주 전에 갔을 때는 나머지 지역들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이제 풍선 효과가 생겼더라고요. 동탄 안에서도. 네. 동탄 신도시가 커요. 1신도시가 한 4만 세대 정도 되고 2신도시가 10만 세대가 넘거든요. 합하면 15만 세대니까 인구로 따지면 한 50만 네. 이상 되는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서 이제 확산이 돼서
편차가 커요. 앞서서 제가 뭐 14억, 18억, 20억 얘기를 해가지고 운영 아, 아파트. 동탄이 다 그러냐라고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동탄역에서 한 3km 정도만 떨어지면 거기도 이제 아파트 단지다 학교가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데 거기는 10억 이하입니다. 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많이 네. 납니다. 그 동탄 또 목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아, 양천구만 목동이 있는 게 예, 아니라 예. 동탄에도 목동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간 데는 이제 목동 이편한 세상 아파트를 제가 한번 봤는데 네. 거기가 전용 8사 기준으로 6억대, 6억 몇천 하다가 최근에는 6억 9천 5백 거래를 하고 호가는 7억 5천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럼 많이 올랐을까? 네. 물론 6억대에서 7억대면 1억 정도 올랐잖아요. 단기간에 1억이나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제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2021년에 7억 8천인가가 최고 가격인데 아직 최고 가격도 전고점을 못 들었다. 못 들었다. 근데 규제 지역 지정되면 우리는 억울하다. 역 주변만 해라. 많이 올라갔는 데를 규제해야지. 왜 동탄 구를 규제하려고 하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각자 입장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도 확실히 동탄구도 규제 지역 이제 지정될 가능성은 있겠네요. 2.2%의 성적표를 받아본 그렇죠. 국토부가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기에는 부담은 되는데 이거 아마 강남 있잖아요. 송파구나 강남구나 서초구나 용산구가 2%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절각 아닌가요? 이거는 정책 실패. 이미 나오기 전에 규제 지역 지정하고 그렇죠. 모든 뭐 정책을 더 쏟아붓고 대출 아예 제로로 만들고 난리가 났을 텐데 동탄 신도시가 올라갔는 게 지금 벌써 한 3개월째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국토부는 아무 얘기를 안 할까? 생각해 보게 되면 자, 지금 올라가는 심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작년 10월 15일에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9월하고 10월 초순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됐거든요. 미친 듯이 거래가 됩니다. 마음이 뭐냐면 조만간에 규제 지역 지정될 것 같아. 미리 움직여서 규제되기 전에 사야 돼. 라는 심리 때문에 9월, 10월이 폭등하거든요. 지금 동탄이 2.2% 나온 게 뭐냐면 규제 지역 지정되기 전에 사자는 거예요. 그때랑 똑같은 패턴이네요. 행동 패턴이. 전세 끼고 살 수도 있으니까. 비규제 지역이니까. 그러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10월 15일 11호 대책 작년에 왜 동탄은 규제를 안 했을까? 안 묶였을까? 광교 신도시까지 용인, 수지, 분당, 광교는 다 묶였는데 왜 동탄 신도시는 빠졌을까? 그때도 궁금하죠. 반도체 실적 좋았는데 그때도 좋았죠. 삼성 그리고 올라. 그때도 집값이 안 오르는 것 아니에요. 네. 동탄 또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었는데 왜 안 묶였냐면 제가 또 물어봤죠. 국토부에. 왜 안 묶었냐고 하니까 통계에서 통계를 보는데 화성시 통계가 높게 안 나온 거예요. 그때는 화성시였습니다. 분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화성시가 얼마나 큰지 한번 가보시면 저 서해에서 경부 고속도로까지 아마 면적을 보게 되면 서울보다 더 클걸요. 화성시가. 엄청나게 큰 도시다 보니까 동탄에 그것도 역 주변의 단지만 올라가. 이거 통계에 잡히지도 않아. 너무 간의 기별도 화성시가 안 나. 넓으니까. 맞아요. 지금 또 화성시의 다른 구들은 마이너스예요. 동탄구하고 병정구만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구가 나눠졌기 때문에 이제는 동탄구가 구별로 할 수 있으니까. 피하기는 좀 어렵지 어렵죠. 않나 싶은데 국토부가 지금 또 고민하는 이유가 제가 기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걸 고민한대요.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묶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나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 번에 다 묶었습니다. 조정 대상, 투기 과열, 토지 거래가까지 한 방에 그냥 빵 때려서 우리가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동탄을 묶으면 본인이 한 말을 실패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왜 동탄 안 묶었으며 결국에는 풍선 효과 생겼잖아라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지금 동탄을 묶어야 돼? 이거 묶으면 또 어떻게 돼요? 옆에 병정구로 가요. 그렇죠. 또 확산돼요. 그러니까 오산으로 그 말은 가고. 풍선 효과가 계속 생기는 거니. 그러면 동탄구를 묶으면 옆 지역으로 갈 것 같고 경기도 전체를 묶자니 야 안 올라간 데를 또 묶어가지고 그렇죠. 또 어떻게 할 거야? 결국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묶었는데 결과적으로 올랐잖아요. 노도강도 오르고. 그렇죠. 그렇죠. 금관구까지. 무슨 짓을 한겨? 이게 지금의 국토부의 딜레마입니다. 경기도 전체를 묶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동탄구만 묶자니 풍선 효과가 생길 것 같고 동탄구를 안 묶자니 더 올라갈 것 같고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겠네요. 근데 어쨌든 정책은 또 계속 발표가 될 거니까 우리가 또 꾸준히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매매 시장은 그렇다고 해도 네. 이 전월세 시장은 아야. 저 진짜 주변에 제가 이제 부동산 다니는 게 저도 취미여가지고 네. 보면은 진짜 매물이 그냥 없어요. 없어요. 네. 그리고 전세 매물이 정말 나오자마자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고요. 그리고 가격이 찾아보니까 한 6개월 사이에 몇 억씩 오르는 억 단위로 올라가는 네. 거.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은 집값 매매 가격 올라가는 건 뭐 안 사도 되잖아요. 꼭 집을 다 사야 돼.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살 사람은 사고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나중에 돈 모아서 사야 되고 돈이 있어도 안 사고 싶은 사람 있잖아. 나 하이닉스, 삼성전자 투자하는 게 더 좋은데 굳이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돼? 나 그렇죠. 그냥 전세 살고 싶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균형이에요. 시장의 균형이 맞췄을 때 안정이 되는 건데 지금 균형이 깨지고 있잖아요. 전세, 월세, 이제 트리플 강세라고 합니다. 전세가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와. 월세는 10년 만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 1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12년 전에도 전세 가격이 비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비싸지만 12년 만에 최고라고 하니까 그럼 12년 전으로 생각하면 지금이 2026년이니까 2014년 14년. 네. 박근혜 정부 때예요. 그렇죠. 그때는 전세가 왜 올랐을까? 그때도 전세 난이었거든요. 난리였습니다. 그때도 방송하면 매번 주제가 전세는 아닙니다. 네. 이 전세 가격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때 전세 가격은 왜 올라가냐면 MB 정부 때 2009년도에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2009년도 이전에는 전세 대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네. 그냥 자기 돈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앵커님이 자기 돈으로 전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집주인, 세입자예요. 전세가 3억이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인 기님만이 1억을 올려달래. 아니 제가 2년 만에 1억을 모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1억을 올려줘요? 전 못해요. 라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주인 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네. 뻗잖아요. 아니 이 세입자가 2년 만에 1억을 모을 수가 없는데 1억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한 2천만 원 올려달라. 3천만 원 올려달라고 하는데 전세 대출이 딱 시행이 되니까 1억 올려주세요. 대출 받으면 돈 없는데요. 야 은행 가봐. 은행 가면 대출 해줘. 월세보다 훨씬 저렴해. 1억 빌려도 뭐 10만 원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냥 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아,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전세가율이 2011년에 서울이 51%에서 2016년이 71%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의 특징이 뭐냐면 집값은 안정이었어요. 네. 매매 가격은 안 오르는데 전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 그러니까 전세 가율이 올라가는 네. 거고 월세는 안정. 자, 그때는 지금은요. 매매 가격도 올라가. 전세 가격도 올라가. 월세도 올라가. 트리플 강세인데 전세 매물은 또 없어. 2014년도는 전세 매물이 많았어요. 이 집 보고 A, B, C를 보고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을 하는데 올려달래. 그럼 대출을 받아. 세입자 입장에서는 해볼만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자도 그냥 싸고. 올라가는 게 네. 짜증 나지만 대출 받으면 되니까 어차피 또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니까 그렇죠. 뭐 크리티컬하진 네. 않아요. 근데 지금은요 매물이 없어. 일단 1차 멘붕이 옵니다. 매물이 없네. 신혼부부들 어떡하지? 어제 제가 사연 받아본 것도 준비가 다 됐대. 예시장 예약도 하고 메이크업 뭐 스매드라고 하더만. 요즘. 스드메. 스드메 네. 막 다 됐어. 하나만 안 됐대. 집이 안 됐대. 그럼 다 안 된 거지 뭐. 그래서 전세 보러 갔는데 전세가 없네. 일단 매물이 없네. 어떡하죠? 매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연락 안 와. 월세를 가야 될까? 근데 월세로 갈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가는데 네. 또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럼 2년 후, 4년 후는 월세가 안정이 될까? 저는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집을 사야 되는데 네. 대출도 잘 안 나와. 집값은 비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게 지금 우리 30대들의 최대 고민거리고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표심에 영향을 줬는 게 저는 이 30대 신혼부부들이 그렇죠. 주거가 불안하니까 네. 사실 강남 집값 올라가는 게 정치적으로 보면 지지율에 영향을 줄까요? 준다고 생각하세요? 강남 아주 집값을 못 잡아.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에 살지 않아. 무주택자야. 근데 정부가 강남 집값을 못 잡아요. 좀 기분은 안 좋지. 그렇죠. 좀 짜증나지. 네. 근데 그게 표심에 영향을 줄까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데 강남 집값 못 잡았다고 지지를 철회할까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이상은. 그러니까 영향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정치권들도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결국에는 부동산 집값을 못 잡아서 이제 실패에 그렇죠. 이제 오명 불명예를 뒤집어 섰는데 뭐 정책의 실패도 있으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처음에 한 80%, 82%까지. 그럼 지지율이 언제 떨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부동산 집값 못 잡아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2019년까지 지지율이 높았어요. 2020년부터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 뭐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왜 언제 떨어졌을까? 2020년 8월 2+2 계약갱신 청구, 네. 임대차 3법을 네. 전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전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다가 이제 우리 집 앞마당에 네. 불이 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표심에 영향을 줘요. 강남 집값 못 잡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불안하면 나한테 영향을 주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30대들도 그렇고 제가 또 만난 다른 분은 민주당 지지자인데 구청장은 민주당을 찍었대. 시장은 오세훈 시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얼마 전에 재개발 물건 하나 샀는데 아무리 봐도 오세훈 시장이 되는 게 나한테 유리한 이득을 줄 것 같다는 거죠. 우리 개인은 그런 분들이잖아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세훈 되는 게 나한테 유리할 것 같으니까 찍는 거예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전월세는 직접적으로 나한테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거예요.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전세 집도 없고 월세도 올라가고 전세도 올라가. 집 살려니까 대출도 안 나오네. 그럼 지지가 떨어지죠.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전월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되면은 사실 강남 집값 못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강남 집값도 못 잡으면서 전월세도 불안하니까 사실 이 지지율이 높게 계속 유지되기에는 필수 조건이 전월세 시장 안정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사실 MZ 세대들 요새 결혼 혼인율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결혼 많이 해요. 결혼 많이 하고 이제 출산도 많이 하려고 뭐 출산율도 반등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결혼이 네. 작년에 49,000쌍이 결혼했거든요. 이게 결혼을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가구 수 분화예요.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없던 수요인데 부모님 집에서 또는 원룸에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다가 결혼하게 되면 가정을 이루면서 방 3개, 화장실 2개, 집이 필요하잖아요. 없던 수요, 유효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5만이나 된다는 거예요. 서울만. 서울은 지금 입주 물량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죠. 아니, 갑자기 왜 트리플 강세고 전세 시가 말랐을까? 정책의 실패일까? 딱 하나씩 따져보게 되면 모든 부동산은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봐야 돼요. 공급과 수요를 봐야 되는데 그럼 공급 측면에서 보자는 거죠. 공급 물량이 적다는 얘기지. 공급 물량은 왜 적을까? 입주 물량이 적죠. 그렇죠. 입주 물량이 안 나와요. 그럼 입주 물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적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15년 걸리거든요. 그럼 지금 2026년이니까 15년 전이면 2011년이에요. 2011년. 201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2011년도 서울시장이 박원순 그렇죠. 서울시장입니다. 2011년에서 2020년까지인데 그때는 이제 집값이 안정이 되고 떨어지기도 하고 재개발을 하게 되면 원주민들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쫓겨나가니까 도시재생에 집중을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구역 해제하고 물론 조합원들도 원합니다. 집값도 안 오르고 개발 제한에 묶이니까 풀어달라라고 하니까 박원순 시장이 적극적으로 풀어줍니다. 약간 좀 더 기준을 완화시켜서 389개 구역 물량으로 따지면 한 40만 호가 없어집니다. 그 영향이 이제 지금 15년이 지나서 이제 부메랑이 돼서 그러면 최근 작년까지 나온 입주 물량은 그 전에 추진했던 물량들이고 이제 그게 미천이 다 떨어지고 이제 강남도 신규 재건축 재개발 몇 개 안 남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가 걱정이 태산인 거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공급을 늘린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2028년까지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없다는 얘기는 집값에도 영향을 주지만 전세 가격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죠. 일단 절대 물량이 없다. 그렇죠. 공급이 절대적으로 그러면 부족하니까. 입주 물량이 안 나오면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내놔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가잖아요. 실거주 의무. 거주하지 않는 집은 투기야. 라는 게 현 정부의 기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대출을 받을 때도 수도권 지역은 거주 의무를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집주인이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내 집인데 또 거주하지 않는데 앞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줄이겠다고 하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죠? 들어가야죠. 내가 내 집에 네. 들어가야죠.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부산에서 강연을 했는데 지방에 있는 분들도 서울에 집을 좀 많이 갖고 계시죠. 갭 투자해 놓은 분 물어봤어요. 가지고 있는 분한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축소하고 장기 거주 특별 공제로 가면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하니까 이사 가야죠라고 하더라고요. 아, 서울로. 그러면 서울은 네. 집주인이 들어와. 그러면 전세 매물이 하나 사라지는 사라지죠. 거죠. 이 세입자는 어디로 갈까요? 부산 내려가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서울 어딘가 떠돌아다니니까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은 줄어들어. 네. 이분이 부산으로 가게 되면 제로섬 게임이 되는데 이분은 세입자는 서울에 머물러 있고 없던 수요가 부산에서 올라와서 거주해버리고 그럼 부산은 공급이 하나 늘어나겠지. 그렇죠. 근데 안 그래도 지금 부산, 대구, 광주는 안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총 물량도 안 나오고 집주인 매물도 집주인이 들어가니까 서울 같은 핵심 지역, 인기 지역들은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드는. 작년 10월 15일부터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단순히 실거주 의무만으로 또 해석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전월세 난을 보게 되면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인천, 송도, 청라 제가 가본 곳들은 다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전세 난입니다. 규제 지역이 아님에도 네. 불구하고. 왜 그런 거예요? 수요가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 건가? 예. 결혼을 해서 수요 일단 늘어났고요. 수요와 공급이라면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는 늘어나요. 그런데 인천은 규제 지역 아니잖아. 토지 거래가 아닌데라고 하는데 작년 6.27 대책 때 뭘 했냐면 수도권. 예. 참 인천은 억울해요. 그때도 많이 그냥 억울하다는 수도권이란 이유만으로 경기, 인천, 서울에 대출을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분들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나 이거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들어간다니까. 거기에 신축 아파트가 또 나오잖아요. 경기도는 나오면 집주인이 이제 제가 집주인이에요. 분양 받았어. 근데 내가 대출 받아서 잔금을 치고 들어갈 수도 있고 세입자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 앵커님이 세입자야. 그럼 내 집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신축 아파트에. 네. 그러면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잔금을 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입자는 전세 대출이 안 나옵니다. 이게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세입자가 전세 대출 안 나오면 신축 아파트에 또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나마 나오는 물량도 막혀. 그러니까 이런 게 수도권이라고 해버리니까 차라리 규제 지역이라고 했으면 규제 지역에 대출을 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고 했으면 인천이나 이런 지역들은 숨통이 튀일 텐데 왜 또 수도권이야 하필이면.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은 부족하죠. 규제의 영향을 받죠. 결혼은 또 많이 안 해? 올해는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럼 가구수 분화가 일어나죠.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거는 뭐 필수적인 그러니까 현상 정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계를 못했다는 생각도 들고 당연하죠.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 봐도 주식 시장이 이렇게 요새 보니까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가는 또 그런 진짜 흐름을 많아요. 또 예. 최근에 조사 결과도 나왔잖아요. 3조 7천억. 예. 이 자금이 주식 채권에서 부동산으로 머니 무브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전세 난또 이제 시작입니다. 안타깝지만 왜? 2028년까지 입주 물량이 없다니까요. 2029년에는 입주 물량 나오느냐? 2029년은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2028년까지는 확정. 아마 제 생각에는 2030년까지는 입주 물량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입주 물량이 안 나오는데 전세 난에 그러면 지금 이제 주식으로 돈 벌었잖아요. 부동산을 바라볼 때 수요와 공급과 유동성이거든요. 이 세 가지만 봅니다. 거기에 이제 분양가나 금리까지 금리도 뭐 크게 보면 유동성에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 수요와 공급 밸런스는 안 맞는 건 알겠어. 유동성을 본다면 첫 번째는 이제 작년에도 2번 추경을 했고 올해도 한 번 추경을 하잖아요. 돈이 풀립니다. 어떤 식으로든 소고기를 사 먹더라도 그게 돈이 돌고 돌아요. 호텔 경제학처럼 유동성이 풀렸는데 두 번째 유동성은 주식이 2,600에서 코스피가 지금 9,000 그렇죠. 찍고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봅니다. 최근에 상담하다 보면 돈 어디서 났어요라고 하면 야, 이 젊은 분들이 주식으로 한 5억, 10억씩 번 사람들이 많더라고. 억 단위로 버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 없던 자금이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구매 능력이야. 근데 고민하는 게 뭐냐면 주식 팔아서 집 사고 싶어. 원래 안 사고 싶었는데 전세가 없으니까 사고는 싶어. 근데 하이닉스 삼성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팔기는 아깝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팔고 머니무브 하고 싶은데 더 올라가니까 아니야 일단 기다려봐. 지금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더 올라가잖아요. 슈퍼 사이클이 끝나거나 이제 주식이 조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본격적으로 머니무브가 시작이 되죠. 그럼 부동산은 그때 또 한 번에 엄청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주식이 너무 좋아서 안 빼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근데 주식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머니무브가 3조 7천억이 아니라 주식이 조정되면 10조 들어올 거예요. 그럼 엄청난 돈이 들어오죠. 근데 또 하나 있잖아, 유동성이에요. 성과급. 그렇죠. 우리가 동탄에 얘기했잖아. 5억, 10억씩 막 들어오잖아요. 2028년, 2029년까지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거기 종사자들이 몇만 명이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상급지로 가지. 경기도 2010 오게 되면 하이닉스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직주근접, 하이닉스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경기도 이천시는 주간 상승률이 마이너스 0.2%입니다. 왜? 상급지로 가는구나. 예, 원래 이천시 아파트 사셔야 되는 분들이 총알이 생기니까 앞으로 돈이 더 들어오니까 동탄, 용인, 수지, 성남, 광교로 들어옵니다. 조금 더 조건이 좋은, 이제 주거 환경이 좋은 주거 환경이 곳으로. 좋고 네. 교육이 좋고 교통이 좋고 모든 인프라가 좋은 것들로 들어갑니다. 또 셔틀버스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ho세권이라고. sho세권. 그것도 이제 구매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공급 부족하죠. 수요는 많죠. 결혼을 해서 수요는 더 늘어나네. 또 지방에서도 올라오네. 유동성도 많네. 성과급에 주식까지 더해지죠. 그러면 상승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데 이제 하나의 변수라고 본다면 이제 금리는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죠. 이거는 이제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이에요. 이거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왜 너무 달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금리는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이건 부정의 영향입니다. 지금까지는 긍정의 영향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뭐가 긍정이고 뭐가 부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승의 영향. 상승의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긍정 부정은 예. 이제 입장에 따라서 네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게 긍정인데 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게 부정이 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상승의 요인이었고요. 그러면 금리는 하락의 요인이죠. 근데 이제 금리가 인하는 물 건너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 여름에 이제 인하 얘기가 살짝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인하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인하가 안 됐는데 작년 여름에는 이제 인하를 할 만한 조건이 됐어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뭘 따지냐면 1번이 물가입니다. 물가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 1번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성장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으면 금리를 올려서 안정시켜야 되고요.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금리를 내려서 좀 부양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대부분 나라들은 이 두 가지, 물가와 성장을 보는데 우리나라는 집값도 봐야 되잖아. 가계부채. 이것도 너무 집값 너무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내리면 또 영향을 주니까 그렇죠.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릴 수도 있는 거고 환율도 이제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제 한국은행은 고민을 하는데 작년 여름에는 성장률은 떨어지고 집값은 또 작년 여름에 조금 안정이 됐었고 환율도 좀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내릴 만한 컨디션이 되긴 됐어요. 그래서 내릴까 하다가 이제 꼬였죠. 9월에 또 집값 막 폭등하면서 야, 이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면서 타이밍 놓쳤고 이제는 이제 반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종전됐는데 무슨 소리야라고 할 수 있는데 종전은 이제 진짜 종전은 맞나? 근데 MOU는 아무튼 체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을 두 나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나 이란이나 둘 다 이제 힘들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당장이야 이제 호르무즈가 열리면 유조선이 쫙 밀렸던 게 들어오니까 기름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데 서로 치고받고 막 공격했잖아요. 안 해야 되는 그 시설까지 공격을 하다 보니까 생산 능력이 그렇죠. 떨어져요. 그러면 그 부작용은 하반기에 물가가 오르죠. 물가 오릅니다. 그럼 물가 올라가게 되면 전세 금리가 올라가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데 미국도 케빈 워시가 어제 간밤에 나왔죠. 트럼프의 기대를 깨고 트럼프는 인하를 해달라고 했는데 역시 일은 해야죠.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매파적으로 했죠. 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뭐 물 건너갔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몇 번 오르고 내년에 몇 번 오르냐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올해 2번,
내년에 2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4번 정도. 근데 한국은행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올해 한 번은 확정인 것 같고요. 그렇죠. 한 번에서 2번, 네. 내년에도 한 번에서 2번입니다. 그러면 2번에서 4번까지 올라가니까 0.25%포인트, 25bp로 본다면 내년까지 0.5%포인트, 50bp에서 100bp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집값하고 반비례 관계인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집값 떨어질까요? 아닐 것 같아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금리 인상기 때 집값이 무조건 떨어진 건 아니고 오히려 올라간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과거 4번의 상승기를 보게 되면 집값은 다 올랐거든요. 3번이 올랐나 다 올랐나 아무도 올랐어. 이론적으로는 떨어져야지 맞는 건데,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집주인들은 보유 부담이 늘어나고 매수자들은 구매 능력이 약해지니까 집값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연구 결과는 그렇죠. 모든 컨디션이 정상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금리만 올라가면 부정 하락의 영향을 이제 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수요와 공급에서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공급 부족, 수요 과잉, 유동성 과잉, 분양가 상승. 아까 물가 상승의 또 하나의 면이 분양가가 올라가잖아요. 서울 아파트 평균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평당이면 우리 요 스튜디오가 요거 몇 평 될까? 요거 한 5평? 네. 한 6평 될 것 같은데 그럼 요거 분양 받으면 요거 5평, 6평이면 6평 잡아도 3억? 3억 6천? 요거 분양가 3억 6천 나옵니다. 와, 진짜 비싸.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비싸네요. 진짜 비싸죠.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간다는 게 이제 더 문제죠. 모두 물가가 오르니까. 서울의 전용 84 평균이 21억이 넘었습니다. 평균 분양가가. 국평이. 그러면 앞으로 더 올라가는데 이런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 금리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고요. 하지만 유념은 해야 된다.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일단 몇 번 누적이 되느냐. 0.25%포인트 올라가는 거 가지고 집값이 뭐 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하나, 둘, 셋, 넷. 4번 정도 누적이 되면 1%포인트잖아요. 네. 100bp 정도 올라가게 되면 지금 또 기준금리가 2.5%인데 대출금리나 하단금리가 4% 중반대 나오니까 2%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여기서 기준금리가 4번 정도 올라가게 되면 대출금리가 하단금리가 만약에 뭐 직접적인 연동은 아니지만 뭐 코픽스나 이걸 봐야 그렇죠. 되지만 네. 그래도 영향은 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하단금리가 5% 이상 올라가게 되면 사실 좀 부담스럽긴 부담이죠. 합니다. 대출 받은 분들도 부담스럽고 또 하나는 인상폭이 얼마나 크냐. 0.25가 아니라 0.5% 빅스텝을 그렇죠. 올려. 이러면 시장에서 뭐지? 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야, 어떻게 되지? 이게 우리 2022년 생각해 보게 그렇죠. 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기간에 확 올리면은. 그럼 2022년에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럼 2022년에는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떨어졌을까요? 진짜?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향이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표면적으로 네. 맞죠. 금리가 네. 올랐으니까. 근데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뭔 영향이, 뭔 차이가 있냐면 맞아요. 금리가 올랐으니까 집값이 떨어지는데 원인을 보면 파월 의장이 지금은 이제 케빈 오시로 네. 바뀌었습니다만 파월 의장이 그때 2021년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네. 3년 동안 안 한다고 해서 제가 그 말만 믿고 네. 야 미국이 3년 동안 금리 안 올린단다. 큰 문제 없을 것 같아라고 하다가 2022년에 박살이 나면서 제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거는 파월이 말을 잘못해서 그런 거고. 그러면 자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올리는데 어떻게 올렸습니까 파월이? 완전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 번에 막 0. 빅 스텝, 네.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빅 스텝, 뭐 울트라가 이제 1%포인트, 100bp 한 번에 올리는 거니까. 그러면 파월이 이제 전 의장이죠. 처음부터 나 지금 제로 금리인데 우리 목표 5.5, 5.5%까지는 빠르게 올릴 겁니다라고 하면 시장이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안 처음에는 불안했겠죠. 충격을 받다가 나중에는 적응되잖아요. 아, 5.5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근데 그때 분위기는 미친 듯이 막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돼? 차라리 그냥 한 대 맞고 나면 편한데. 학교 다닐 때도 우리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체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저는 옛날 시대니까. 선생님들이 때려요. 뭐 문제 못 풀어도 때려. 그러면
맞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없어. 그냥 엉덩이만 좀 따가울 뿐인데 맞기 전에 그 스트레스 고통이 내가 몇 대를 맞을까? 어느 정도 강도로 맞을까? 엄청 두렵습니다. 친구 맞는 소리 들으면 막 탕탕탕 소리 나면 가슴이 막 찌릿찌릿하다가 막상 맞으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 겁니다. 금리도 처음부터 5.5라고 했으면 할 수 있는데 이거 그걸 모르니까 언제 맞을 줄 모르잖아요. 네. 사형수들도 진짜 두려운 게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두려움. 중국인가 일본은 뭐 그렇다며요. 자기가 죽는 날을 알려주지 않는데요. 그럼 발자국 소리만 네. 들려도 나한테 오는 건가? 그렇죠. 공포가 극에 달하잖아요. 너 1년 후 10월 31일에 너 날이야 라고 하면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도 하고 하는데 그게 안 알려주면 소리만 들어도 무서운 것처럼 이제 불확실성은 그런 네. 겁니다. 그러면 2022년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일단 대출금리는 2배가 올라가요. 네. 그러면 힘들어요. 힘들죠. 이자 갚아야 되는데. 남편 용돈 줄이고 뭐 허리끈 졸라매고 해외여행 안 가는데도 대출금리는 올라가는데 진짜 두려운 거는 뭐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대출금리가 이러다가 더 올라가나? 그럼 더 줄일 데가 없는데? 네. 집값도 떨어지네? 얼마나 더 떨어지지? 이게 한 달, 2달, 3달, 6개월 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멘탈 나갑니다. 제가 옛날에 다 해봤어요. 미쳐버립니다. 진짜. 차라리 그냥 6개월 동안 떨어진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네. 그걸 모르면 이제 집주인은 던집니다. 금매로. 던지는데 매수자가 살까요? 안 사죠. 불확실성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는데 매수자가 바보야. 네. 떨어지는 칼날을 누가 잡아? 안 삽니다. 안 사면 또 집주인은 더 불안해. 매물을 내놨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네. 또 내리는데 안 돼. 어떻게 하다가 고점 대비 30%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가 2022년, 2023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럴 때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예고도 하고 있잖아요. 최대 4번, 짧으면 2번, 2번에서 4번. 이거는 부담은 되나. 그렇게 크리티컬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럼 이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으나 네. 제가 주인은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리스크는 있거든요. 집값이 항상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금 이자를 월 150만 원 상환하는 거로 자금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금리 상황을 보니까 이게 250 때는 3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150이 아니라 여차하면 300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1년에서 2년, 길면 3년을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은 필요하죠. 그렇게 자금 계획을 세워놓고 그럼요. 네. 그러면 나름대로 플랜 B가 있어야죠. 네. 플랜 A는 이렇게 원리금 150이다. 근데 만약에 플랜 B가 돼서 300으로 늘어났어 원리금이. 그러면 남편 용돈 50 주는 거 10으로 줄이고 애 학원 하나 줄여서 50만 원 그렇죠. 하고 학원 끊어야지. 해외여행 1년에 2번 가던 거 한 번 줄이고 네. 이렇게 맞춰서 답이 나오면 허리끈 졸라매서 될 것 같으면 문제는 없는 거고 그게 안 돼. 아무리 봐도 줄일 데가 없어. 지금 남편 용돈 10만 원인데 이것도 안 주면 얘가 지금 뭐 알바라도 뛰러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금 계획은 지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할 때다. 그리고 너무 성과급 받는 분들 빼고 그분들은 예외고 일반적인 분들은 너무 무리하게 연끌을 해서 최대 대출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필요하다면 면적을 좀 줄이거나 네. 지역을 차라리 좀 옮겨서 실거주는 해야 되니까 주거 안정은 해야 되겠으나 지나치게 연끌을 하거나 주택 수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 시장은 이제 상승 여력은 사실 여러 가지 요인, 뭐 주경도 있고 주식시장 화랑의 성과급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다. 상승세가.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금리가 앞으로 이제 인상 가능성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으니 요거는 자금 계획 세울 때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져가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자금 계획은 네. 보수적으로 전세 월세는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 근데 집값은 또 네. 천정부지 올라가냐 그러면 사실 저는 강남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지? 우리가 상단을 점칠 수는 없는데 최근의 특징이 뭐냐면 확산되고 있어요. 2020년, 2021년 문재인 정부 마지막하고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때는 연끌 많이 했거든요. 포모, 미싱아웃, 피오버 미싱아웃이자 뒤떨어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 그래서 그때는 집주인이 호가를 올리잖아요. 매수자들이 따라와요. 또 올려, 또 따라와, 또 올려, 또 따라와. 그래서 천정부지 막 모든 수도권 지방까지도 신고가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렇게 포모는 아니에요. 거래량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강남은. 예. 포모면 미친 듯이 달려드는데 네. 지금 포모가 아니고 신혼부부나 필요한 분들이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한 개, 두 개씩 거래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자금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4억이야 돈이. 예비 부부가 다 합쳐서 4억이야. 그러면 대출 뭐 금액에 따라서 최대 60% 네. 뭐 이렇게 70% 생애 최초로 하게 되더라도 그러면 한 10억? 11억 아파트 정도 살 수 있잖아요. 10억 정도. 근데 9억 하던 아파트가 10억이야. 그러면 무리해서 살 수도 있는데 집주인이 12억을 올렸어. 그럼 이 신혼부부가 신용대출이나 사채를 빌려서 12억까지 살까요? 못 사요, 못 사요.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예. 그 최근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2020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옮깁니다. 면적을 전용 84에서 전용 59로 옮기든지 아니면 신축에서 준신축 지역을 옮기든지 아예 경기도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월세를 선택을 하든지 이런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확산되는 게 제가 최근에 많이 느낍니다. 네. 현장에서. 그러면 강서구 예를 들면 강서구 가양동에 가면 가양 6단지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재건축하려고 이제 막 추진하고 있는데 6단지가 가양역 더블역세권 아니고 급행이구나. 네. 가양역 급행 도보 이용 가능하고 학교 있고 좋아요. 한강변에 그 아파트인데 그게 작년 여름에 한 8억 하다가 네. 지금 12억 넘었거든요. 와. 전용 58 네. 요게 22평 23평 네. 아파트가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12억에서 15억 16억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인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매수자들이 부담스러워요. 투자 수요들이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분들이 사는데 나 이거 이상은 부담스러워. 그럼 어떻게? 6단지에서 3단지, 2단지, 9단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과는 좀 다르다. 영끌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네. 그래서 천정부지 올라간다기보다는 물론 강남권에도 신고가는 나올 수는 있죠. 네. 가끔 부자들이 35억이었는데 집주인이 40억 던졌는데 그 집이 인테리어도 좋고 한강뷰가 나와. 그럼 40억 살 수도 있는데 가끔 이런 신고가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막 영끌하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승은 저는 힘들지 않나. 좀 확산돼서 동탄에서도 규제가 묶이면 병점으로 가고 나중에 옆으로 가면 또 안산도로도 가고 인천도로도 가고 일산, 의정부, 양주, 밑으로는 오산 이렇게 확산될 수는 있어도 특정 지역이 계속 올라가는 건 동탄은 좀 예외적인데 네. 동탄 또 천정부지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2.2 정도면 이제 거의 정점에 다다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1주년 기자회견도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인상적이었던 멘트는 전세 실종은 부동산 정상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야. 정부가 계속해서 수요 억제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읽혔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굳이 이해를 하자면 네.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일단 전세가 약간 사금융이잖아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돈 빌려주고 그 기간 동안 잠깐 사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네. 그냥 사금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고 옛날에 못 살던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맞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속도. 그러니까 연착륙해야죠. 20년에 걸쳐서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그런 구도라면 어떻게 보면 약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가 못 느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진짜 월세 시대가 왔네. 그렇죠.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느끼잖아요. 막 너무 힘들어. 갑자기 전세가 사라지고 막 전세가 사라지고 전세 가격 올라가고 월세 가격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는데 이걸 정상화라 해버리면 여기서 이제 민심 위반이 생기죠. 반감이 확 생기죠. 네. 뭐야? 이렇게 우리를 모른다고? 이렇게 시장 경제를 모르고 우리께 민생을 몰라? 라고 이제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다. 대통령이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전세 지금 큰일 나가지고 우리 대책도 없는데 어떡하냐?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말은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뭔가 좀 준비는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 사실 준비해도 좀 쉽진 않습니다. 이게 전세 문제는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어떤 건가요? 일단 물량을 많이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꾸준히 해야 돼요. 비아파트 공급도 원룸이 아니라 방 3개, 화장실 2개, 3룸 많이 해줘야 돼요. 단기간에 해결하려면요.
주택 임대 사업자 아, 풀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한 방에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주택자 규제하고 있는데 비거주 주택은 투기라고 하는데 주택 임대 사업자를 풀어주게 되면 이제 또 본인이 뱉어놓은 뭐 말에 모든 또, 정책의 네, 스텝이 다 꼬이게 되니까 그걸 못할 뿐이지 하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뭐 4년 단기 주택 임대 사업자는 4년 장기는 8년이라고 했는데 좀 짧다는 생각은 들고요. 혜택이 좀 과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10년 최소 10년 최소 10년. 최소 10년에서 20년까지 해가지고 의무 보유 기간을 10년으로 하고요. 네. 그러면 10년 동안 전세금 하나도 안 올리고 10년 동안 임대 사업을 했어. 네. 그러면 양도세 50% 감면 기본세율에서 확실한 인센티브 하고 종부세는 합산은 배제. 네. 합산하면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 집에 대해서만 종부세, 이 집 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 그건 내야지. 네. 양도세는 50%. 그럼 10억 넘어가서 20억 되면 양도세 100% 면제. 그럼 그 구간에 따라서 네. 12년 보유하게 되면 양도세 60% 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솔직히 집주인이 말이 10년, 20년이지. 이 집을 사서 20년 동안 전세금을 하나도 안 올려요. 그것도 우리가 그거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양도세 면제 정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세입자는 얼마나 좋아. 장기 전세에 거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도 좋고 집주인도 안 올렸지만 뭐 세제 양도세 혜택이 있으니까. 보상은 받았으니까 네. 좋고 정부는 우리가 공공임대 100만 채를 지어야 될 걸 50만 채만 지어도 되니까 정부도 예산을 아낀 거잖아요. 정부도 좋고 손해볼 게 뭐가 있어. 참 눈앞에 뭔가 해결책이 있는데 왜 안 하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서 건의 좀 해주세요. 건의해도 안 듣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게 이제 불로소득 논란도 네. 있고 여러 가지 뭐 철학도 있는데 저는 다 떠나서 우리 서민 주거 안정이 우선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의외로 주택 시장도 매매 시장도 안정될 수 있어요. 왜? 굳이 안 사도 되잖아요. 그렇죠. 꼭 전세 잘 살고 집을- 있는데 네. 모든 사람이 집을 또 어떻게 사? 그래서 안 사도 되는 분들은 안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서민 주거 안정이지. 지금은 의도는 그게 아니나 결과적으로는 집을 사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게 문제죠. 결과적으로 문제라니까요.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게 집값이 문제예요, 오르는 그게. 거고. 아, 오늘 근데 저희가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나온 소식이 또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공급 대책, 뭐 공급 대책이라고 할 것까지는 좀 아니지만 역세권 규제를 풀어서 10만 가구를 또 짓겠다 이런 계획을 또 내놨거든요. 네. 이거는 또 어떻게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일까요? 아, 숨통. 아, 숨통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당장의 숨통은 안 튀죠. 네. 아, 공급이라는 게 빵 공장도 아니고. 그렇죠. 바로바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바로 아닌데 장기적으로 숨통이 튀죠. 지금 정비 사업도 그 공약 내용을 보게 되면 31만 호 2031년까지 네. 이제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드라이브를 걸어서 뭐 구역 지정부터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 물론 구청장의 또 협조도 필요합니다만 공급 늘리고 역세권이나 간선도로 쪽 해가지고 뭐 장기 전세 포함해서 이제 10만 호를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좋죠. 저는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줘가지고 뭐 최대 1,300%까지 줘서 이제 늘리겠다라고 하는 좋은데 왜 두 가지를 봐야 되냐면 당장은 지금 2028년까지 입주 물량도 없는데 전월세 난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당장은 해결 안 되죠. 근데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저는 굉장히 오늘 나름대로 좀 기분이 좋았던 게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게 있잖아요. 아니 정비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주비 대출. 네. 이거를 대출 규제에 넣으면 어떡하니. 이주비 대출은 집 사는데 하는 대출이 아니라 사업비야. 재건축 재개발. 그래서 70%는 해줘야 이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이사를 가고 멸실을 하고 공사를 할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하니 국토교통부가 계속 안 된다고 하다가 이번에는 고려하겠다라고 하니까 스탠스가 좀 바뀌었네요. 스탠스가 네. 좀 바뀌었습니다. 왜? 공급이 부족하니까. 정부든 서울시든 마음은 똑같잖아요.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니까 저로 힘겨루게 하지 말고 저는 지원할 거 지원하고 사실 이주비 대출을 안 해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정비 사업이 단계가 많거든요. 구역 지정하고 추진이 조합 설립하고 건축 심의도 받고 사업 시행 계획에 조합원 분양하고 관리 처분하고 이주하고 멸실 착공 이 많은 단계 중에 관리 처분이 났다는 얘기는 이제 다 끝났어. 그렇죠.
다 끝나고 이제 공사만 들어가면 되는데 2주를 못해서 공사가 안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사실. 되니까 이건 진작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좀 답답한 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정비 사업 열심히 하고 앞서서 이제 뭐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뭐 사업 10만 원 한다고 하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빈 땅에 짓는 건 괜찮아요. 재건축 재개발이나 뭐 간선도로든 뭐 역세권 개발이든 기존에 뭐 있는 걸 부수고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생겨요? 이주 수요가 생기잖아요. 수요가 또 늘어나네. 그렇지. 그러면 또 다시 전월세.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네. 더 불안해질 수 있어요. 전월세가. 재건축 재개발도. 이주 수요가 이제 이주비 대출을 풀어줬어. 대출 받고 튀어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또 이주비 어디론가에 가서. 어디로 전세든 월세든 가야 되는데 안 그래도 신혼부부들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분들까지 정비 사업이 평균 서울은 연 15,000호 정도 이주 수요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수요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가세하면 전월세 난은 단기간에는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 근데 안 할 수는 또 없잖아. 이거 어렵습니다.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일단 비아파트 공급을 좀 빌라?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정부가 발표는 했어요. 발표는 했는데 저는 좋은데 마음에 하나 안 드는 게 너무 원룸 위주야. 그러니까 숫자만 뭐 10만 원, 20만 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 3개, 화장실 2개, 3룸을 10만 원, 6만 원가 아니라 2만 원라도 3룸을 빨리 잘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민간이 짓는다면 뭐 건축법, 주택법 좀 완화시켜 주고 건축 자금 좀 지원해 주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민간이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단 품질은 깐깐하게. 그럼 서울시나 국토부는 감리를 좀 강화해 가지고 하자 없이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를 꼼꼼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집중을 해준다면 이 물량들이 나오면 이주 수요가 내 집이 있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 그럼 내가 공사기간 3년, 4년 동안 나와야 되잖아요. 꼭 아파트 안 살아도 되잖아. 그렇죠. 내 집이 지금 공사 중인데. 그러면 비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아도 되니까 비아파트 공급을 지금 빨리 늘려주는 게 이주 수요를 흡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그것도 어려운 게 지금 1, 2인 가구 비중이 또 엄청 늘어나서 아마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원룸에 이제 비중을 늘려놨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맞는데 예. 저는 방 3개, 화장실 2개 예. 신혼부부들이 갈 집이 그렇죠. 중요하지. 지금 청년들도 역설적으로 원룸이 없어서 아우성 치는 거 아닐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주거가 불안하고 내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준다면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불안하지 않을 텐데 저도 이제 청년들 많이 만나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내 생에 집 마련할 수 있을까? 이 불안을 저는 해소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당장 집을 10만 원으로 찍어달라는 거는 안 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걸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것, 그게 진짜 가장 원하는 거다. 그게 이런 가장 드라마 중요합니다. 대사도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죠. 네. 불안해서 그러니까 시장은 균형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1주택 집 가진 사람을 100, 무주택자가 100으로 둔다면 그중에 집 가진 사람의 85%는 1주택자, 15%는 다주택자. 집 없는 사람 100 중에도 돈이 있는데 안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죠. 욕구가 낮아서.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한, 구매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균형을 맞춰서 임대 물량 또 공급해주고 다주택자들이 15% 물량에 이분들이 들어가서 살고 이게 균형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이 균형을 깨버리니까 다주택자 규제하니까 좋은 집은 본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뭐 대출 규제하니까 또 뭐 하고 이게 계속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는 안 불안해야 된다. 특히 무주택자들도 안 불안하게 한마디로 전세 살고 싶은 사람은 전세 살 수 있게 네. 월세 살고 싶은 사람은 월세 살게 사고 싶은 사람은 사게 만들어준다면 사실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있는데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면 뭐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지금 아니면 안 돼. 그럼 이제 사재기 시작되는 거죠. 줄 섰는데 네. 맛집에 이거 케이크 하나 사려고 줄 섰는데 앞에 사람이 2개 사. 화가 나요 안 나요? 지금 몇 개 안 남았는데. 화가 나죠. 그런 거예요. 근데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 그럼 화가 나지 않거든요. 저는 이게 결국 이 불안감을 잠재우는 게 핵심 아닐까. 일본이 한 사례를 들면 1920 몇 년도에 일본이 이제 경제 위기가 옵니다.
대공황이 오는데 네. 이제 뱅크런이 생깁니다. 일본 은행에. 네. 이제 어떤 관료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도쿄 무슨 은행에 부도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너도 나도 뽑으러. 돈 네. 뽑으러 뱅크런 해가지고 줄 서서 아마 우리나라 은행 또 줄 서서 돈 빼가면 부도날걸요? KB나 하나은행이나 저축은행 사태 신한은행 있었잖아요. 또 네, 네. 갑자기 다 빼가면 위기야. 이게 막 확산되는 거예요. 일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그걸 해결한 사람이 다카시 고레키오라는 재상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본질을 꿰뚫었죠. 본질은 불안감이다. 돈이 은행에 없을 것 같은 불안감. 그럼 어떻게 하냐? 은행 문을 닫고 얘기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폐공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찍습니다. 200엔짜리를 시간이 없으니까 한쪽 면만 오. 인쇄, 가짜 돈을 만들어요. 왜? 양면에 인쇄할 시간과 시간이 돈이 없- 없으니까 한쪽 면만 인쇄해가지고 은행 창구에 배포합니다. 야, 보이는데 돈을 사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돈이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이제 문을 열어. 뱅크런 하러 왔는데 은행에 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 집에 갔다잖아요. 실화예요? 실화로.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 케인즈보다도 더 빨리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온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래서 단박에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조 조정을 합니다. 구조 개혁을. 문제 있는 걸. 그러니까 급한 불은 끄고 뭔가 문제는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본질적인 하나씩. 문제를 네. 해결하는 거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불안하지 않게 만들고 그냥 봉급을 늘리고 불필요한 거 개선하고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정부 정책이 더 불안하게 만들잖아. 그렇죠. 아니 이게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면서 주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 불안하게 만드는 거는 절대 안 돼요. 그는 아니한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못 느끼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냥 신경 안 쓰고 열심히 일하고 주식 투자하고 집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꼭 살 사람만 사고 그래야 되거든요. 다양한 이제 시장의 수요자들의 니즈에 맞는. 근데 안 다양한- 사도 되는 사람까지 사면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전세 가야 될 사람들이 사잖아요. 이게 이제 불안감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을 이렇게 흔들어대면 안 된다. 그게 또 이번 선거 결과로 또 나온 거고. 그럼요. 네, 지금 또 이제 지금의 또 시장에 제일 큰 관심은 또 7월에 나오는 또 세제 개편안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도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나 이제 워딩이나 이런 걸 보면은 또 이제 이 보유세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세제 개편을 좀 수요 억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좀 어떤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뭐 찌라시도 엄청 많이 돌더라고요. 찌라시 많이 도는데 네, 네. 또 국토부가 아니라고는 했는데요. 네. 뭐 저는 우리 예상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싶었거든요. 네. 역시나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노무현, 거죠? 문재인. 네. 우리가 노무현 정부를 자꾸 까먹는데 네. 이제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 노무현, 문재인 똑같았고요. 뭐가 똑같았냐면 규제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대출 규제가 있고 이제 규제 지역 지정하는 게 있고 세금 규제가 있는데 네. 대출 나왔죠. 방식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는 15억 이하는 대출 맞고 지금은 뭐 6억, 15억, 25억 구간별로 하고 그렇죠. 디테일의 차이는 있어도 대출 규제를 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규제 지역 문재인 정부 때는 뭐 피색 규제해가지고 강남부터 묶어서 쭉 했다면 이번에 한 번에 묶었다. 그런 방법론적이 다른 거지. 규제 지역을 묶은 건 똑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가 문재인 정부 때는 토지 거래가가 2020년 이후에 늦게 나온 거고 지금은 있으니까 미리 한 거고. 똑같아요. 남은 게 이제 세금인데. 그렇죠. 세금도 보유세, 거래세가 있어요. 보유세는 재산세는 뭐 큰 영향 안 주니까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거래세는 취득세, 양도세인데 취득세는 문재인 정부 때 중과세가 윤석열 정부 때 하나도 못 풀고 지금까지 그대로 옵니다. 그럼 남은 게 종부세와 양도세인데 양도세를 5월 9일 이후에 5월 10일부터 중과세 시행했어요. 그럼 양도세도 이제 끝났네. 그럼 남아 있는 거 보유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하고 양도세 중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줄이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게 남은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도 아프긴 하죠. 그러면 종부세는 얼마나 올릴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죠. 그럼 얼마나 올릴 것인가. 종부세를 올리는 방법은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할인율인 공정시장 가입 비율 60에서 100%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법, 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율은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네. 영향을 주는 게 너무 많은가요? 세율은 소득세법 개정 사항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세금은 무조건 조세 저항이라는 게 따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민주당이라면 단독 처리하겠습니까? 요건 욕대로 먹는데. 그러면 제가 여당이고 야당이면 부를 거 아니에요. 이거 같이 협의해서 우리 같이 할래? 그럼 야당은 뭐라 그럴까요? 왜? 니들 단독 처리 잘하잖아. 니들끼리 해. 우리는 동의 못해. 왜? 여당이 세금을 올려서 민심이 이반되면 야당은 좋은 거니까 야당은 아마 냉수 떠놓고 빌걸요. 제발 세금 많이 올려라 니들. 니들 한번 당해봐라라고 할 겁니다. 그럼 여당 국회의원들은 그걸 모를까요? 이번에 결과 봤잖아요. 서울시장 선거 결과 보고 제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 야, 2028년 총선 때 내가 위험하겠는데?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협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그러면 두 번째 남은 게 공정시장 가입 비율 시행령으로 조정하는데 요거는 박근혜 정부 때 80%였어요. 문재인 정부 때 5%포인트씩 올려서 95까지 올렸고요. 95%까지. 윤석열 정부 때 60으로 내렸습니다. 60%. 그럼 지금은 이제 얼마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죠. 박근혜 정부 수준의 80으로 가느냐. 90이나 95%로 가느냐. 네. 80%로 가게 되면 요건 덜 먹죠. 왜? 아니 박근혜 정부 때로 했으니까. 야 80이 정상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60에서 80% 올리는 거는 덜 아플 수는 있지. 아프게 하려면 90이나 95%로 올리면 좀 더 아프겠죠. 근데 이제 요건 먹겠지. 야 다르다며. 문재인 시즌2네. 똑같이 가는구나. 둘 중에 뭘 선택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저는 90으로 갈 것 같습니다. 90%. 90%로. 그러면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도 이제 현실화를 뭐 90%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공시가격을 건드리는 것도 만만하진 않아요. 왜?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한 67개 항목, 의료보험까지 다 주는데 재산세도 영향을 주고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4%거든요. 전국적으로. 원래 노무현 정부 때 1%였다가 4%로 늘어났는데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 이 100% 대상으로 전쟁을 해야 돼요. 그치. 그러면 서민들 노도강, 금강구, 인천표까지 날아가. 원래는 4%로만 하면 됐었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정치인이라도 굳이 공시가격을 올려서 집값이 진짜 안정이 되면 괜찮아. 근데 안정도 못 되고 표만 날아가면 뭔 짓을 한겨. 만약에 저 같으면 저는 공정시장 가입 비율만 올립니다. 왜? 나도 살아야 되니까. 내가 정치인이라면. 근데 이재명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공시가격은 뭐 공정시장 가입 비율 한 90% 정도 올라가는 거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제 장기 거주 특별공제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이거보다 더 강하게 나오게 되면 시장은 충격을 먹겠죠. 충격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 양날의 칼이죠. 그렇죠. 집값이 조정될 수도 있고 반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엄청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보다 낮게 나오게 되면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할 하면서 수도. 또 그러니까 정부는 별거 없네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 그렇다고 시장에 너무 큰 자극을 줘서 어떤 엄청난 문제가 생겨도 안 되고 이 절충점을 찾는 게 지금 아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특공제는 이제 1주택 비거주도 적용이 이제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저는 장기 거주 특별공제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40% 40이잖아요. 10년 거주 40, 10년 보유 40. 근데 이제 10년 거주하면 80으로. 아예 거주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요 2년 거주를 안 하잖아요. 안 하면 10년 보유만 하면 20%밖에 못 받아요. 40까지 못 받습니다. 2년 거주를 해야 40% 받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굳이 따지면 80%로 해야 이게 좀 뭐 뭔가 강하게 보이는 거지. 어설프게 뭐 20, 60 이렇게 조정하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와, 또 정말 참 부동산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고 이거를 사실 좀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또 서울 온리 원 중심에 지금 모든 게 서울 1극체 체제니까. 그러면 이 지방 부동산은 지금 완전히 또 분위기가 다른 거잖아요. 지방은 하락이죠. 통계를 받아 하락이고요. 지방에서도 일부 5분위
상위 20% 지역들만 그나마 좀 괜찮고 나머지는 그렇게 뭐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거나 뭔가 좀 이렇게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시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외부 요인으로. 노태우 네. 정부 때 하고 MB 정부 때 MB 정부 때는 뭐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겹쳤고 정책으로 유일하게 정책으로 잡은 건 노태우 정부밖에 없죠. 1기 신도시 200만 호 하고 규제도 많이 했는데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 시대 때는 신도시 개발하게 되면 국가의 힘이 있었던 시절이니까 신도시도 빨리 개발하게 되고 토지 수용도 야 가지고 와 이러면 국민들이 쉽게 주는데 요즘은 신도시 개발합니다 그러면 대형 로펌부터 찾아가잖아요. 토지 협상 잘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는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정책으로 집값 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그러면 저는 그 욕심은 내려놓고 정책은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고 공급을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집값 안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을 좀 잘 살 수 있게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가 좀 내려가고 대구, 부산, 광주 정도에는 양질의 일자리들이 대기업들이 좀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줘. 그냥 대기업 보고 가라 하면 갑니까? 그렇게 좀 제발 하지 말고 아니 뭐 토지 50년간 무상 제공해주고 법인세 10년 깎아주고 또 필요한 게 뭐야? 어디라도 가 우리가 다 만들어줄게 라고 한다면 대기업들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방 대학교에도 투자 좀 많이 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로 오지 않고 지방에 있어야 대기업들도 지방에 투자해야 인재 유치가 되니까 이 두 가지를 좀 장기적으로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젠스당 왔을 때 새만금 투자해준다고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했는데 거기에 또 엄청 환호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원론적인 거고 네. 해야 하는 거고 젠순왕이 지금 어느 나라 가가지고 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눠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일 이제 시급하게 이제 궁금하실 질문은 마지막 딱 하나죠. 그래서 지금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무주택자들 또 무주택자요? 신혼부부들 이제 이분들에게 조금 마지막으로 좀 조언 한 말씀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라고 하죠. 그건 뭐 투기를 하라는 얘기가 네, 아니라 전세 월세 판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다가 집이라는 건 뭐 10년 후에 항상 10년이거든요. 10년을 보유해야 되니까 10년 후에 올라가 있을 것 같으면 사세요. 안 올라가 있을 것 같으면 전세 월세 가시고 그러면 전국으로 보면 집값이 다 오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서울 수도권도 일부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사려는 집이 10년 후에 수요와 공급, 유동성, 분양가, 금리 고려했을 때 올라가 있을 것 같아. 지금 10억인데 10년 후에 15억은 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면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사시고 10년 동안 잘 살다 보면 올라가 있겠죠. 근데 금리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금 계획은 좀 보수적으로 세울 필요는 있는데 막상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는 문제가 달라지죠. 지금은 안 떨어졌잖아요. 떨어질 때 사겠다라고 하면 안 떨어졌는데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얼마나 떨어질지도 모르고 떨어지면 얼마나 지속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실패하는 전략이고요. 근데 사려고 했는데 어쩌 해가지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제 바닥을 칠 때까지는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는데 떨어질 때는 고점 대비 30% 정도. 고점 대비 30%. 떨어지면 그냥 사세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건 어쩔 수 없지. 내 팔자지 뭐. 모든 투자가 다 성공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저도 ETF 하나 샀는데 떨어져가지고 다 생각처럼 되진 않습니다. 아니 갑자기 또 그 ETF 얘기하시니까 그게 생각나가지고 요새 전세 빼서 투자로 또 옮겨가신다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월세로 돌리고. 그거는 뭐 이제 네, 개인의 개인의 선택인데 선택. 그렇게 이제 또- 월세로 가고 이제 그 돈을 주식에 베팅한다는 건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올라간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본인이 베팅이니까 난 투자했는데 손실이 난 것도 내가 감내할래 라는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해보셔도 되는데 네. 무조건 올라가 어디 떨어져 라는 마음으로는 접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주식이든 집이든. 그렇죠. 근데 집은 살다가 10년 갈 수는 있는데 전세금 빼서 샀다가 예를 들어서 30% 빠지잖아요. 그 정신으로 몇 년을 또 버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죠. 항상 이제 그 부정적인 상황 시나리오도 생각을 항상, 해보고 항상 네. 집이든 주식이든 똑같으니까요. 근데 집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떨어지더라도
대출이자 원리금 상환을 감당할 수 있으면 잘 살다 보면 또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렇죠. 주식은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마 볼걸요. 매일매일 보죠, 매일매일. 매일 보다가 저처럼 눌렀는데 팔고 나니까 또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손가락을 있어요. 개치고. 손가락이 무거워야 되는데. 아유, 알겠습니다. 오늘 또 김인만 소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또 새 재개편안 나오고 하면은 또 한번 다시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